호재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월 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월부터 불거지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기준. 그 수익률의 기준이 1.6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1월부터 어떻게 돼? 1.3, 1.4, 1.5, 1.5 넘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시장이. 야,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와, 시장이 정점을 찍고 안전자산으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근데 결국은 실제 테이퍼링을 단행하거나 실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돼? 폭등 랠리. 이것도 교육이 다 끝난 내용이에요. 오늘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전체 시장의 흐름, 전일 기준입니다. 전일 기준의 전체 시장의 흐름, 또 조금 전에 보신 국채 수익률의 흐름, 또 미국 증시의 나스닥 증시의 플러스가 아니라 양봉의 반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플러스 반전. 그런데 왜 오늘 밀렸냐 이거지. 그죠? 오늘 밀린 이유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첫 번째 기준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유럽 증시가 어제 먼저 끝났죠. 미국보다 먼저 끝나면서 마이너스 2% 수준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유럽 증시가. 그 전날에 미국 증시를 반영해서.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돌려놨는데 양봉으로 돌려놨는데 결론은 양봉이지만 다 마이너스로 끝났어. 파란색으로. 그래서 개장 초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쫙 올라와. 얼마까지? 0.9%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국내 증시도 올라와요. 근데 10시쯤 딱 되니까 대만 증시가 딱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고빈도 거래. 빠바방 빠바방 빠바방. 그러다가 알고리즘 매매 고빈도 거래를 막 선진시장에서는 하고 있죠. 그런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리먼 터질 때 그 흐름처럼 한쪽에서 빵 꽂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나머지 고빈도 거래에서 같이 때려버리는. 이거 손절이야? 손절범위 넘어섰는데 빵, 빵, 빵. 순식간에 마이너스 8.5. 이거 난리 났는데 기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 6%씩 밀려 내려갔던 하이닉스가 오늘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밀려버리는 거예요. 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어서 흐름이 거래량 없이 눌려져 있었던 삼성전기가 오늘 추가적으로 공매도 때문에 푹. 결론은 대만이 마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절반을 돌리고 마이너스 4.11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 수준에서 마감. 지금은요. 유럽 플러스예요. 그리고 장중에 1%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선물은요. 혼조예요, 혼조. 결론적으로 목요일의 기준은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은 이런 내용들로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좋다. 이런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금리에 금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올리려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멀리 남아있다는 거. 왜? 테이퍼링을 먼저 단행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18시에 박스경제TV에서 했던 내용 중복이 되니까 빨리 넘어가서 다른 쪽의 기준을 잡겠습니다. 어떤 거를 기준을 잡아드릴 거냐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의 기준. 오늘 22시에 박스경제TV에서 또 진행해드릴 내용. 그 내용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이거 싹 넘기고 나서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트를 쭉 한번 전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 기준부터 먼저 보시죠. 이게 뭐냐면 요거만 나중에 확대해서 보셔도 돼요. 그거는 기존의 녹화 방송. 2013년부터 흐름. 2013년도가 뭐예요? 결국은 테이퍼링을 단행한 시점. 긴축이라고 표현했죠. 그 당시에. 긴축, 출구 전략을 단행한 시점.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살아나서 돈을 막 뿌려댔으니까 경기가 막 살아난다 이거야. 돈을 뿌려댔으니까 예전에는요 돈을 뿌려내도 야, 이 돈을 쓰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쥐고 있다가 이게 계속 돈을 뿌려대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조금씩 소비가 조금씩 살아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조금씩 나온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연준에서는 2.0 또 혹은 2.5 또 2.7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금리를 눌러주고 순환성의 기능을 줘야 되는데 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주사를 안 놔줘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월별 혹은 연간 단위 기준에서 채권을 시장에서 사준단 말이에요. 예? 중앙은행이 채권을 시장에서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어떻게 돼? 채권은 사주고 돈은 뿌려주고. 근데 그것을 사주지 않겠다 이제. 그리고 오히려 갖고 있던 채권을 팔겠다 너희들한테. 어? 돈을 안 뿌려주고 돈을 회수하겠다. 그게 긴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걸 왜 경기가 살아나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시중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긴축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재죠. 호재니까 2013년도에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5년 12월에 정확히 여기서 금리를 올립니다. 자, 이제 됐죠? 금리도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2015년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현상이 나요. 오히려 테이퍼링이 있을 때랑 다르게 지금이랑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테이퍼링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예고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얘기만 하다가 긴축할 거야. 이제는 출구 전략할 거야. 더 이상 주사 안 놔줘도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는 이게 많이 올라오네 시장도. 좋아. 이제는 금리도 올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금리도 올릴 거야.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말 그대로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를 뭐 한 방에 머리 쫙 이렇게 올립니까? 아니죠.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죠.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결론은 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랠리가 나오는데 2004년부터 예를 들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FOMC가 1년에 8번 열리죠. 그러면 얼마예요? 2년 동안이니까 8번 플러스 6월 한 번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17번 올린 거예요. 17번. 얼마큼? 25bp씩. 0.25%포인트씩. 그래서 기준금리 1%였던 게 얼마까지 갑니까? 5.25까지 가요. 그때 어떻게 돼? 시장, 우리나라 512포인트 찍고 쭉 올라가서 2000포인트 넘기는 그게 폭등 랠리의 장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나는. 경제학 논리상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때. 그 금리를 내린 게 언제? 2007년도 9월에. 2008년도 리먼 때가 아니에요. 2007년 9월에 서브프레임 먼저 터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모기지론, 주택담보 모기지론이 이거 3금융권에서 터지기 시작했네. 골마 터졌네. 아니 1억짜리 집을 500만 원이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대출로.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있던 서민이 9,500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니까 올라가죠. 5%만 올라가도 얼마야? 1억 500만 원이죠. 그럼 나 500만 원 넣었으니까 얼마? 100%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 사 뭐 맛있는 거 소고기 사 드시고 또 사. 이런 거품이 그때 붕괴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시장 정점은요. 2007년 10월이 정점이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무너지는데 리먼 아니죠. 5대 IB 뭐 있어요? 5위가 베어스턴스.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에 먼저 파산합니다. 다음이 리먼 브러스 터지는 거야. 그렇게 같이 터지면서 메릴 린치 같이 터져서 리먼은 구제를 안 해줘. 베어스턴스 구제를 안 해주고 메릴 린치만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수를 해주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JP 모건 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점의 금리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정의 기준인 거지. 제로금리 바닥금리에서 지금 금리 얘기 나오면 와 호재다. 더 이상 주사 안 놔줘도 될 정도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다의 기준입니다. 그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 얘기 나오고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랠리의 기준이죠. 응? 랠리의 기준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의 랠리. 2015년도에 금리 올리고 나서 15년 말 금리 올리고 나서의 흐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에 흐르면서 똑같이 S&P 500 지수의 월봉 차트에 흐르면서 똑같은 흐름이 연동이 됐고 똑같이 지금 대세 상승이지. 이게 무슨 뭐나 돼? 우리도 지금 IT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지. 시장 1% 조정이 이게 무슨 마이너스 조정이 이게 무슨 뭐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나스닥의 월봉 차트 똑같아. 그럼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다시금 백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 다우지수가 161% 올라온 거예요. S&P 500 지수는요.
어휴, 또 내려갔네. S&P 500 지수는 어떻게 돼요? 191%.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335%가 올라온 건데 이게 거품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주가 왜 빠지냐는 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냐 이거지.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애플이 거품이에요? 애플이 거품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마존이 지금 거품이야.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 뭐 온라인 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해가면서 그 아마존의 매출, 애플의 매출, 그 실적,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이게 조정의 기준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조정의 기준이면요. 요자락에 보이시죠? 요자락. 이게 언제예요? 3월입니다. 3월 달에도 또 긴축 얘기 나오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긴축이 아니었잖아요. 이때는 뭐였어요 또? 이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3월 말부터 4월까지의 기준. 결국은 여기까지 밀려 떨어지는데 지금은 아예 기준금리 혹은 긴축까지 언급되는데도 안 내려왔어. 악재입니까? 기술주에 지금 훼손이 나와?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얼마? 이게 움직인 게 600%. 600%. 이게 거품이라면은 문제됩니다. 자, 그럼 기준 금리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금리의 기준에 금리, 그것도 시중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놓고 봐야 되겠죠. 금리 문제가 왜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기준은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격차를 노리고 움직이는 자금들, 그 자금이 어떻게 된다? 본국으로 돌려질 수 있다. 미국에 그냥 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다 두면은 어이구 수익이 나는데 왜 이머징 마켓에서 위험하게 거기다 돈 넣나? 그렇게 해서 자금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뻥 치고 올라와서 한 방에 뭐 4% 5%씩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거를 벌써 논해? 그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 기준뿐이 안 돼. 기자분들이 열심히 써준 내용 그냥 갖고 나와서 앵무새처럼 읽으면서 아유 이게 있잖아요. 금리가 올린다는데 기준금리도 아니고 시중금리가 조금 일부 움직이는 건데 그걸 긴축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움직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 그죠? 두 번째 기준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움직이고 말고 다 떠나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밀릴 거다. 누가 간다? 가치주가 간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기술주의 기준에서도 명확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같은 경우죠. 뭐 신라젠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나머지도 똑같아요. 왜? 시가총액이 조 단위짜리 종목군들이 1조, 2조, 3조, 4조, 8조까지 올라가고 10조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군들이 심한 애들은요. 대주주 지분이 10% 전후예요. 대주주 지분이. 매출이 50억에서 200억, 300억 뿐이 안 돼. 근데 조단이야. 뭐 어떤 업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지금도 움직이는 종목 중에 지금 뭐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 중에 얼마? 시가총액 작년에 3천억 수준 하던 거를 이걸 10조까지 땡겨놨다가 지금 3조 7천억이야. 그런데도 낙폭과대래. 이거 임상 하나만 성공하면 끝내준대. 실적은요, 안 나와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저금리 기조는 뭐예요? 경기가 지금 아직 둔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 기조에서 이걸 뭘 사야 되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뭐 물동량도 적은 것 같고 그러면 뭐 해운도 못 가고 조선도 뭐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뭘 사지? 그럴 때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꿈을 갖고 사는 그런 종목들. 테슬라 끝내주게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기준에 이런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주를 편입했을 경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금리를 만지작 거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 경기가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의 실적이 진짜 경기가 좋아져서 좋아지는 실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화폐 가치의 훼손. 우리 어릴 때 빵 100원짜리 빵이 지금 한 500원 한다고 치면 아니 오늘 100원에던 빵이 내일 200원 한다고 치면 당연히 그 회사의 매출은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올려놓은 거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식의 재평가 작업이 있단 말이죠.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코로나19에 이제는 탈피. 그 국면에서 누가 물동량이 증가하죠. 우리가 잘 아는 HMM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이렇게 되면 배가 모자르다 그래서 뭐 조선도 이제
이쪽에서 발주를 하니까 수주를 받아? 조선. 조선에 누가 들어가? 철강. 철강 들어오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우와, 건설까지 이번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요, 건설까지 이번에 지방 선거하고 나서 정책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건설주 움직임은 또 철강. 철강은 어디든 다 들어가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해운이나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의 PER이 10배 수준을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시간 걸리는데 철강주가 10배면은 고평가다 그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안 나올 땐 5배, 6배, 7배 수준. 근데 이제는 재평가를 받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10배까지. 그러면 이게 더 가려면 지수가 더 가야 돼, 공통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IT 종목의 하이닉스의 PER이 8배 수준이야. 비교가 됩니까? 철강이 10배인데 하이닉스가 8배 수준이야. PER이. 주가 수익 배율이 그렇게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뭡니까? 정확히 그러면 다시 금리가 언급될 정도로 바닥 경기가 크게 살아나고 있다. 기초 소재인 화학까지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 그쪽으로 가라. 신작 좀 얘기해 주지. 물론 진작에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진작에 얘기해 주지.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지. 그럼 지금은요. 그들도 이제 올라와서 다소의 버거움.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날 그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여기 조정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왜? 미국에서 다우가 밀리고 나스닥이 오히려 약법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대만 때문에 아시아가 또 한번 휘청한 거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다시 혼조세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 헷갈리는 거는, 어지러운 거는 우리나라의 지수는 덜 밀렸다. IT가 주구장창 무너진 거지. 그죠? IT만 무너진 거지 지금. 결론적으로 옮겨야 되느냐의 기준에 아니다. 실적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옮기자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한 방에 팡팡팡 치고 올려주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긴축을 할 때도 여전히 IT 실적,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릴 때도 여전히 IT 실적.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2015년도에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누군가가 지금의 흐름처럼 누군가가 유튜버가 먼저 동학개미라는 단어를 썼더니 저쪽에 있는 M 자산운용사 대표 그분이 탁 나와서 야 동학개미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동학개미 단어를 활성화 시켜놨죠.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아니 금리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한다는데 그게 무슨 우려감이야.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욕구인 거죠.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거지. 그게 어떻게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우려감이 결국은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지표가 좋게 나오면요. 시장이 강세를 띱니다. 아니 지표가 좋은데 강세 안 뛰겠어? 근데 지표가 좋은데도 눌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만 나와서 엉엉엉엉엉 왜 그래요? 그러면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요. 바로. 근데 그게 왜 호재지? 지도 몰라 설명도 못해. 그냥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온 걸 뿐이야. 아유 경기 지표가 좋아서 뭐 금리 인상 시기가 땡겨질 것 같아서 시장이 눌렸습니다. 그걸 갖고 방송 나도 엉엉엉엉엉 그러는 거야. 지표가 안 좋은 날은요. 지표가 안 좋은 날은 눌림을 받아요. 그런데 지표가 안 좋아도 강세를 띄는 날이 있죠. 왜? 앞으로 지표가 계속 좋아질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표 안 좋은 날은 안 좋은 날대로 또 오르는 날은 오르는 날대로 그냥 해석의 차이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왜 유럽에서는 2015년도에 이렇게 이거 금리 인상의 우려가 아니냐. 금리 올린다면 왜 그래? 근데 유럽의 경우가 원래는요. 영국이 먼저 2015년도에 선제적으로 2015년 초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어요. 올리려고 했는데 유럽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2015년 말에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죠? 12월에.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놓여지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셔야 돼. 2016년도에 브렉시트 말고 2015년도에 그렉시트. 그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도에 악재가 뭐뭐 있냐면 첫 번째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그 과정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7개 국가가 합의를 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했겠냐고. 그래서 2015년도 이제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 뭐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선되자마자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파기해버리죠. 어찌됐건 그 흐름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메리스. 네? 메리스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세 번째 기준은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IMF에서 SDR을 편입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주면서 위안화 시장에 한번 흐름에 맡겨놔봐 했더니 동시효과 기준, 개장 전 동시효과 기준만 맡겨놨더니 위안화의 약세가 연출됩니다. 근데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에서는 그걸 미리 조절을 해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시켜줬죠. 주작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또 비이성적인 중국 증시의 변동 이후에 그럼 결론은 유럽 자체에서 횡보가 나왔던 부분 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그렉시트 등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미국은요. 미국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 미국의 흐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라든가 횡보 수준인 거지. 예? 오히려 이 유럽 쪽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란 단어를 쓰는데 없는 단어다 사실은. 경제학 논리로도 맞지도 않는다. 그럼 지금 기준에서 니케이 같은 경우도 30년 만에 호조세.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유럽 쪽도 이게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 이게 지금 뭐 문제되는 그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종목 상한가 대박 났었죠. 이거 아무리 하면 뭐 하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계좌에 퍼런불이 있는데 그중에 옥석 가리기를 이번 기회에 못 하신다면 주도 업종의 기준에 잡아내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집은 10%짜리에 신약 성공하면 대박 납니다. 그런 종목에서 고점 대비 막 50% 70% 빠져 있어. 이거를 붙들고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눌릴 만큼 눌리는 IT 부분 좀 이따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여드릴 거예요. 그쪽의 기준을 눈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시고 대처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30년 만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상당합니다. 지금 대만이 이만큼의 흐름이 나오고 여 바닥에서부터 올려준 폭이 120%거든요. 네? 대만조차도 이게 기술주 위주예요. 대만이 기술주 위주. 그리고 오늘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다 그랬죠. 꼬리를 더 달아야죠. 월 중수분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 차트 보면서 이게 조정이야? 종가 기준으로 월봉상으로 계속 상승 랠리지? 이게 어떻게 조정이에요? 울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박수치고 좋아하고 야 대박 나셨죠? 이러셔야 돼. HMM 와 초대박이네 이러고 장난치고 웃고 즐겨야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돼버렸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요. 왜 여기서 따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여기서 따져야죠. 왜? 2013년 긴축할 때부터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60%뿐이 안 올랐어요. 나머지는요. 다 100% 이상. 다우지수나 뭐 어디나. 우리나라는 60%야. 그조차도 여기는 코로나 때 깨져. 이때 왜 깨져 이때? 새로운 정부 들었잖아요. 새로운 정부. 그러면서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정정불안이라는 게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깨져 내려간 거고 이 바닥 저기 저 바닥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 잘 보세요. 띠용. 저기 바닥 혹은 2016년 요 바닥을 깨고 내려갑니까? 2016의 바닥이 뭐예요? 금리 인상하고 나서의 이 기준. 금리 인상하고 기술주가 무너져야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올라온 게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102% 올라올 때. 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계 1위잖아요. 반도체. 1위, 2위. 이때 시장 수익률이 얼마 올랐어요? 30%뿐이 못 올랐어요. 이 당시 기준에.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받고 무너지는데 얘는요. 2020년에 고점을 넘겨. 왜? 실적. 좀 이따 보면 아주 그냥 눈 확 돌아갈 거예요.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혹은 횡보,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이 이 자리가 그냥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고점을 넘겨준 자리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 시장 깨지는데 깨집니까? 다시 보여드려요. 코로나19 때 시장은 박살이 나 있죠. 2020년 요 고점 부분을 유가증권 시장 돌려놓을 때 여기 못 돌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이후의 흐름도 결론은 사실상 여기서 시장을 견인한 겁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흐름에 이 정도의 기준인 거지 나머지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짜증스럽고 안타깝죠. 거기에 우리가 삼성 전기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드렸는데 그쪽이 막 무너졌죠. 그러면 쭉 앞으로 당겨서 다시 봅니다. 쭉 당겨서. 쭉 당겨서 뭘 볼 거냐면은 삼성 전기,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 그리고 또 어떤 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 전자하고 실적 부분을 다 볼 겁니다.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이들 종목이 이뻐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고 견인한 것은 실적이다. 무엇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다. 지금 보니까 해운주도 실적 좋고 철강도 좋고 조선도 좋고 그들은 이제 서서히 버거워진단 말이에요. 왜? 자기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잡아 당겨줘서 움직임을 줘야 그들이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이 뭐 인위적으로 무슨 뭐 소설 써요? 내가 주식 사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소설 써? 그게 아니라 이쪽의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위치고 이들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굴뚝산업, 전통산업, 우리가 시장에서 요즘 얘기하는 뭐 가치주, 분류해서 본다면 뭐 소재,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좋다의 기준이에요. 금리를 얘기할 정도로 경기가 좋다. 결론적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다시 무너져 있습니다. 공매도에 아주 공격적인 공매도에 매도를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순이익이 얼마? 1조 이상, 1조 1,000억 이상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죠. 윤정두가 아니지. 모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1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냥 막 무너져 내려가 있어. PER이 8배 미만이야. 마찬가지예요. LG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도 지금 PER이 12배 수준까지 낮아져 있어요. 근데 이쪽은 말 그대로 1차 벤더죠. MLCC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기술주들에 대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기술주들에 대해서 다소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 일부 반도체 부분에 영향이 크죠. 사실은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쪽에서 뭐 전기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 전기의 전망치는 계속 상향돼 있는 상태에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죠. 그때 두들겨 맞고 있는 거 지금. 자기의 기준 가치보다. 이 부분이 누가 이끌어줘야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돌려줘야 돼. 그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LG전자도 뭐 업종 자체는 다르죠. 똑같은 아이디나 해도. 결론적으로 LG전자의 지금 PR도 8배 미만 수준. 8배 미만 수준. 하이닉스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닉스 실적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제대로 보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HTS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MTS에서 보시기엔 조금 불편하죠. HTS에서 보시면은 정확히 보시면 여기 9조 5천억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올해 영업 순이익 예상치가 보수적으로 잡을 때 9조 5천억.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조 이상을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내년에 어떻게 돼요? 14조입니다. 14조. 아까는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냥 둘러대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냥 종목 얘기를 해버린다면 예를 들면 작년에 하이닉스의 8월, 9월, 10월 기준에서 특히 이제 10월 말에 시장 막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누른다는 말 같지도 않은 내용 또 하이닉스는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텔 랜드 사업 부분에 대해서 10조 주고 인수한다. 10조요? 2017년, 18년도 순이익만 26조예요. 그 26조 갖고 샀지 증자한다고 돈 달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악재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주가가 다시 8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8만 원. 그러면 7억 2,800만 주짜리 7, 8에 56, 60조가 안 됐단 말이에요. 8만 원이 이탈되면서. 60조가 안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개를 합치면은 막 50조 이상 60조 수준인 거야. 네? 세상에. 그 3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2조 원이 안 나와요. 근데 이미 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20조 원, 2조가 아니라 20조 원의 영업이익, 10배 영업이익을 내고도 시가총액이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이 14조예요. 그러면 PER을 10배만 잡으면, 주당 수익 배율을 10배만 잡으면 시가총액도 얼마? 순이익이 14조면은 시가총액이 140조가 돼 있어야 돼. 그것도 10배면은 철강이 지금 10배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굴뚝산업이 그런 쪽이 10배인데 IT가 이쪽이 하이닉스 지금 기준에 8배 미만, 또 내년 기준으로 14조 원 기준 잡아서 140조가 돼도 10배 수준이라면 지금 시가총액 얼마? 80조란 말이야. 계속 깨져요. 80조예요. 우리가 맨날 미워 100조 했잖아. 근데 80조야. 100조 넘긴 게 엊그저께 같은데. 결론적으로 80조에서 140조 얼마? 60조가 올라와야 돼. 얼마? 80%가 지금 주가 대비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게 20만 원 기준. 그런데 PER이 12배, 14배 수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겠죠. 상상을 초월. 그래서 주가 범위도 겁을 내시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잘 보세요. SK 하이닉스 기준에 14만 원을 찍고 1월입니다. 찍고 나서 12만 원까지 밀려요. 요 짧은 구간에 15만 500원까지 다시 찍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과도하게 미끄러졌죠. 왜? 금리 얘기 막 불거지면서 금리 얘기 불거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리 얘기 불거졌는데 거품 낀 쪽에 자산이 빠지고 전통주로 옮겨간다, 가치주로 옮겨간다, 실적주로 옮겨간다. 얘가 실적주야. 얘가 이제 가치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뭘 얘를 빼서 움직여?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하다 싶을 때 이럴 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말도 안 되는 만약에 바이오나 이런 쪽에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이 2위입니다. 2위짜리 종목이 우리 11월 25일 날 들어가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쭉 미끄러져 깨져 내려가는데 결론은 지금 50% 밀려 있어요. 고점 대비. 50%. 근데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도 일부는 있잖아요. 못 간다 간다를 떠나서. 응? 근데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종목이 마이너스 50% 70%짜리 많죠. 거기서 막연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기준. 또 내가 주도주의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또 내가 HMM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러면 IT에서 해답을 찾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업종군의 기준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다시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제 시가총액의 비중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에서 지금 24%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럼 24%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3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35% 이상.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의 3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도 더 올라갈 수 있죠. 다만 PBR도 자산가치도 놓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런 기준이 잡히죠. 실적 기준에 이렇게 2020년까지 기준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 실적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36조 7천억 얘기했잖아요. 반올림에서 36조 8천억인데 이게 사상 최대치 실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36조 7천억을 못 넘겨도 이때 당시 시가총액을 넘겨버립니다. 왜? 화폐 가치가 훼손돼서. 근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36조 7천억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58조 9천억. 언제? 2018년도에. 그리고 내년의 기준은요. 역시 마찬가지 60조 수준.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더블이 안 되잖아요. 2배가 안 되잖아요. 2배가 안 돼도 다른 쪽은 더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했죠. 근데 실적이 2배 기준인데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사주 이익 소각 14%. 자사주 이익 소각이 원래는 자사주 매입의 기준에서 온라인 교육에서 몇 번 해드렸는데 2014년 12월 2일 날부터 자사주 매입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 8월 달에 정부가 재경부에서 발표를 하죠. 야,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하면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고민하다가 배당도 일부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 왜? 인적 분할하면 이게 전부 홀딩스의 의결권으로 살아나니까. 경영권 승계하기 좋죠. 그런데 다른 그룹은 다 돼도 삼성그룹 너희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쌍수를 두고 반대잖아. 다른 그룹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삼성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언제요? 2017년, 18년 이런 기준에서 삼성그룹만 물적 분할을 시민단체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자사주 이익 소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을 단행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의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당시 36조 7천억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내던 그 시점 대비 주식은 14%가 줄어들었어. 근데 실적은 거의 그 이상의 실적, 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시가총액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이 삼성전자에서 똑같아요. 하이닉스 기준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2016년부터 쭉 이 흐름을 가지고 와요. 시장 전체를 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똑같은 실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2016년 5월 18일부터 외국인 기관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정확히. 근데 이때 주가가 바닥이 얼마냐면 25,650원. 시가총액이 얼마면 18조 6천억. 근데 이 당시에 자산 가치가 얼마였어요? 25조 수준이었습니다. PBR이 1배가 안 나와. 왜 그랬냐면은 실적이 계속 분기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2016년 2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으로 나올 걸로 봤어요.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 근데 결국은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가 나옵니다.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돼서. 그러면 이 당시 기준에 5천억 미만을 예상했던 게 2018년도에 얼마요? 20조 8천억이 나왔다니까. 그럼 영업이익이 몇 번 올라간 거예요? 5천억에서 5조까지. 몇 배?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10배 올라왔나요? 안 올라왔죠. 유보금 잘 챙겨놨다가 물론 뭐 회사채 발행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해. 파이 더 커졌죠. 그 실적 범위가 계속 증가해서 내년 순이익이 14조라는데 예? 하이닉스 기준에 순이익 14조인데 지금 80조야. 그런데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기술주, 성장주 팔고요. 굴뚝주 사라던데. 그거는 금리 정점일 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얘기고 금리가 바닥에서 아직 올려지지도 않았어. 기준금리는. 시중금리 얘기죠. 긴축이 아직 단행되지도 않았어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요 기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찌됐건 시장이 강세로 전환되고 난 IT 없어. 아예 안 볼래. 이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IT를 갖고 계신 분들, 정석 투자하신 분들은 IT가 움직임이 나와야 HMM도 추가적으로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제2의 HMM도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왜 교육받은 대로 매매를 못해요? 오늘은 원래 스트리밍 방송을 이렇게 한 건 처음이죠. 원래는 오늘 캔들 교육을 해야 돼. 근데 시장이 너무 박살나니까 뭐 캔들 교육 귀에 들어오겠어? 우리 오늘 유료 정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뭐 지금 이렇게 되는데 뭐 캔들이고 뭐고 이거 머리 아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캔들 교육은 주말이든 언제든 여러분들께 정형화해서 만들어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이것도 잘 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측이 이렇게 돼 있어요. 0.3이야.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장이 뭐 선반영이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대세상 증장에서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무슨 뭐 선반영이야. 조정이 얼마나 났다고. 그러면 유럽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지금 약보합 강보합 뭐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의 선물이 아시아 증시 흘러갈 때는 막 대만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플러스로 반전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유럽은 플러스 반전이었고. 이게 지금 발표가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와, 경기 지표 좋아진다라고 반등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상승이 나왔는데 얘가 예상치보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경제 지표 좋잖아. 경기 좋은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예상치보다 안 좋았는데도 상승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이제 테이퍼링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아.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물에 맞추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우리는 이 기준, 원유 재고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 전부 이런 기준들을 지표의 개선으로 놓고 본다. 지금까지 개선되어 왔고 지금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시중 금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상을 했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것이 차익 실현 욕구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예상치를 넘겨섰을 때에도 시장은 계속 강세였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지표 부분도 고용지표 때문에 이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용지표 그 기준에서 어떻게 했어요? 4월 말에
FOMC 회의 때 어떻게 했냐면 기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잘 보세요. 미국의 대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죠. 야, 나를 뽑아주면은 그냥 돈 이따시만큼 풀어줄 거야. 경기 부양책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1조 9천억 달러. 그리고 의회 통과하자마자 추가적인 부양책 또 내놓죠.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FED가 FOMC 회의를 하면서 이거 경기가 너무 좋아 긴축해야 돼 이러면 되겠어요. 여기서 돈을 뿌리겠다는데 정부가 돈을 뿌리겠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1분기까지도 계속 거의 뭐 만장일치식으로 긴축 없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유동성 랠리를 자극을 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4월 말부터 뭔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FOMC 회의 열리기 전에 이미 월가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죠? 테이퍼링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유럽은 벌써 이미 선제적으로 집행할 자금을 잠시 멈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은데 이걸 계속 집행해줘야 되나? 유동성 줘야 되나? 그러다가 미국이 계속 유동성을 주다 보니 유럽도 어쩔 수 없이 압력에 의해서 주변 압력에 의해서 빨리 더 부양책 주세요 해서 그걸 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월부터 미묘하게 나와요. 그러더니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긴축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두 번째 기준은 테이퍼링 그럼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예측한 거는 7월에 FOMC 회의가 또 개최가 될 때 그때쯤이면 이제 구체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4월 말에도 뭐라 그래요? 필요 없어. 뭐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동결. 만장일치로 동결이야. 당연하겠지. 만장일치겠지. 테이퍼링은 아직까지는 물가 괜찮아. 인플레이션 괜찮아. 5월 3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도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중반에 옐런 전 의장, 그러니까 지금의 재무장관, 옐런 전 의장이 재무장관이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한번 좀 조절할 수도 있겠는데 이 언급을 하죠. 그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혼란이 빠지고 그 다음 범위가 뭐예요? 그 다음 범위가 아니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없어. 내가 안 할 거야.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마지막 자락에 5월 첫째 주에 나오는 지표, 실업률에 대한 지표, 그리고 신규 고용자에 대한 지표. 이것이 예상치에 신규 고용자 100만 명, 4월 신규 고용자 100만 명 수준, 96만 명이니까. 그리고 실업률은 5.8까지 낮아지는. 이걸 예상했는데 완전히 깨지죠. 20만 명대. 그 다음에 실업률 6%대. 그렇게 되면서 금요일 날 안도랠리라고 해야 돼요? 이거 테이퍼링 물 건너갔네. 뭐 이렇게 됐지. 그런데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뭐라고 긴급적으로 얘기해요? 아니야.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아. 일시적일 뿐이야. 그러면서 지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연준 총재들도 계속 갈라지죠, 이제. 어떻게? 한쪽은 괜찮아. 한쪽은 아니야, 테이퍼링 해야 돼. 한쪽은 경기가 둔화됐으니까 부양해줘야 돼. 한쪽은 아니야, 일시적이야, 갈 수 있어. 결론은 지표는 긍정적이고 시중금리는 강세를 띠는 게 맞고 그것을 지금 미국이 이겨낼 수 있느냐. 그 기준에서 이제 서서히 대선도 끝났고 중앙정부의 부양책도 끝났고 그러면 이제는 테이퍼링 단행하는 게 맞다. 그 기준으로. 다시금 금리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의 충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지수는 덜 빠졌어요. 다만 IT가 무너져 버렸죠. 근데 이 무너진 흐름이 이게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실적이. 그리고 이들이 더 무너지면 이제는 지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전체 종목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시황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 드릴 겁니다. 왜? 시간이 되면은 아예 온라인상에서 금리 부분과 지금은 이제 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크게 안 쓰시잖아요. 환율, 그 다음에 상품, 그리고 채권인데 채권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차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보거나 채권을 보는 것까지는 뭐 그다지
상품의 강세는 일단 수요에 의한 경기 회복의 강세, 비이성적인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 부분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원화 강세, 원화 약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그 의미는 제한적이에요. 시간 될 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금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금리 하나만 딱 배우시면 돼요. 금리는 뭐다? 바닥금리면 박수치고 좋아야 되는 거야. 바닥금리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 그럼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 재무부나 FED의 태도가 아니야 테이퍼링 안 할게.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경기 부양 계속해 줄게라고. 그죠? 여기서 계속해서 시장이 강세를 띠면은 경기 좋아 아주 좋아 끝내줘. 이제 더 이상 주사 안 맞아도 돼. 테이퍼링 다 해갈게. 긴축할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기준금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본격 랠리다. 그래서 금리는 바닥금리일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학개미가 아닙니다. 선구자입니다. 먼저 들어와 계신 직접 투자자. 이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서 더욱더 지금보다 더 큰 자신감이 일반 국민들에게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재테크는 이제 어떻게 하지? 소비 말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지 할 때 그때 간접 투자 상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펀드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펀드 자금이 뭐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기관들의 돈. 외국인의 돈이 뭐다? 그게 외국인들도 외국 국민들이 간접 상품에 돈을 넣어서 자금이 형성된 거죠. 외국인들이 앞집 토마스 형이 아니라 뒷집 무슨 제임스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적격 투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외국의 기관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펀딩 자금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외국인이 많이 사요. 기관이 많이 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매도가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개인이 너무 샀어요. 삼성전자 개인 지분 10%뿐이 안 돼요. 외국인 지분 54%야.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요 49%대예요. 팔면 얼마나 팔았다고 그래. 금리가 올라가서 정점에 달아서 놓여져 있을 때까지도 랠리입니다. 근데 금리를 조용히 내립니다. 조용히. 누구도 신경도 안 써. 그럴 때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무조건 도망 나온다. 왜? 금리를 내려서조차도 경기를 부양해야 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의 기준이죠. 금리를 내려야만 경기가 부양될 정도로. 그게 고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바닥이다. 근데 왜 주변에서 호들갑을 떠느냐? 데일리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수 상승장에 괜찮아요. 지금 소나기 한번 지나면 끝이에요.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왔어요. 그럼 우리도 차익 실현해야 되냐? 아니지. 외국인 기관의 예전 펀딩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전체 물량 다 팔았어? 삼성전자 다 팔아갖고 8만 원 밀리니까 망한가 가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을 제대로 분석 못해. 혹은 분석을 했지만 매매 타이밍을 못 잡겠어. 그럴 때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세력을 쫓아가는 거죠. 그 세력이 외국인 기관, 개인, 큰손 다 좋습니다. 그 흔적을 찾기 위한 거야. 어떻게? 캔들에서, 이동평균선에서, 또 거래대금 거래량에서.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왔네? 그럼 누가 사고 있네? 이동평균선이 계속 위로 상향되고 있네. 누군가 계속 사고 있네. 거래량이 수반돼 있네. 신뢰성이 있네. 거래량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놓은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제일 편한 건 뭐다? 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주는 그들이 메이저인데 그리고 대형주는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 나와 있죠.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팔았어. 기관이 팔았어. 그게 추세적인 범위냐 아니면 단기적인 범위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의 기준이 되냐.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러면 얼마나 갖고 있느냐. 결국은 주가가 밀리면 누가 손실을 보느냐. 그런 걸 다 따져보셔야죠. 막연하게 내 종목이 무너졌다고 에이 나쁜 종목이야. 얘는 똥주야. 똥주는 우리 선배 이름이 똥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이런 포스코 강판이나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시가총액 1조 미만의 포스코 강판이 됐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케이블 경제 TV 방송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시황을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거의 그냥 이런 걸 거야. 포스코 강판 대박 나셨죠? 쥐들이 사지 왜? 어이구 유바이오로직스 대박 나셨죠? 왜 쥐들이 사지 왜? 이 공시 나온 내용 있어요? 다 뉴스에 의한 거잖아요. 뉴스에 의한 거. HMM은요. 공시 나온 거 있어요? 있지.
실적에 대한 추정치, 뭐 신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전환 물량의 상장, 그 상장 물량의 소진, 그러면서 또 누적 수급에 대한 흐름, 여러 가지. 마찬가지 기아, 공시 나오는 거 많죠. 그냥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나요. 어제는요, 아예 상한가 종목이 대부분이 시가총액 1,000억 미만 혹은 1,000억 조금 넘는 거.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냐고. 아니, 오늘 같은 날 그럼 포스코 엠텍 상한가 갈 줄 알았으면은 전체 주도주 다 팔아서 얘를 사는 게 맞죠. 거래대금도 뭐 훌륭하잖아. 4천억이 넘었는데. 이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할 땐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래대금이고 실질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이 샀나? 아니면 큰형이 샀어? 아니잖아. 고빈도 거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고빈도 거래. 어떤 거? 매수매도. 그것을 왜 하냐고요? 매수매도 해서 거래량을 터뜨려 놓으면은, 그러면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 대박이에요. 아이고 거래량 터졌어. 이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자, 이거 포스코 엠텍 예를 드는 거예요. 뭐 14,000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면은 11,500원을 사서 그냥 쥐고 있는 거야. 뭐 음봉이 떨어지고 뭐가 되든 이러고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매도 하는 동안에 파킹 물량이 표현하죠. 그런 쪽이 아름아름 들어오면서 평상시 거래가 되던 물량을 잠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고빈도 거래하는 쪽은 상한가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조금의 수익만 목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유바이오 로직스는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지. 뭐 시젠이라는 종목,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2조 원씩 거래대금 터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묻지마 투자 아니에요. 사실은 HMM은 뭐 그렇게 안 돼 있나 사실? 현재 기준은 HMM도 거의 막 묻지마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개인들도. 또 액티브 펀드들도. 그 기술적인 범위의 전략 부분을 잘 짜내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주도주에서 내가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IT에서 힘들더라도 오늘 자동차가 좀 강세를 띄워줘서 고마워. HMM이 또 폭등이야 고마워.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의 자금 가지고는 조금 전에 그런 종목도 매매를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다행히 IT를 나는 뭐 선제적으로 정리를 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기준이 잡혀요? 여유가 있어. HMM도 있고 난 철강도 있고. 그렇다면은 IT도 지금 자락에선 들여다 보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야간에도 올려드린 포스코 강판 이런 거. 오늘 23시 10분에는요. 온라인상에서 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종목을 이렇게 뽑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오전에 공략할 종목. 그런 종목 중에 이런 포스코 강판도 있고 포스코 엠텍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종목.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되면 터졌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거 교육 체계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거래량의 기준에 거짓말이 아니라 개장 전에 상한가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는 개장 전에는 못 잡아요. 왜? 오늘은 개장 초에 갭상승의 거래량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소재주들이나 이런 쪽을 막 들여다보고 있고 뭐 포스코 관련주들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어제 포스코 강판이 강세를 띠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스코 뭐 이거 강판의 기준이고요. 뭐 엠텍이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엠텍의 기준에서도 움직임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강판의 경우도 어제 변동성이 나오고 오늘 멈춰 있다가 요 자락에서 거래가 터지고의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요걸 공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은 이런 종목에 소액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금액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량 가지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다 샀어. 여러분들이 샀다고 누가 들어 올려주나? 아니지. 누군가가 들어 올려주는 거를 그 흔적을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대형주라면 외국인 기관 수급. 하다못해 HMM이면 오늘 UBS가 처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구나. 한국투자증권이 와 갑자기 10시부터 그냥 때려 올리는구나. 이런 걸 보고 대처할 수 있다. HMM은 조금 이따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강판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개장 전에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다 좋아요. 5분 봉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 뭐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볼 때 그게 포스코 엠텍이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포스코 강판 기준이고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어제 기준에서 4.23이죠. 근데 그저께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를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장중에 상한가. 근데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에 상한가 들어가는 날은 또 들여다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일단 갭상승이 나오면서 거래 터져요. 어제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거래량 400만 주가 했거든.
근데 기준거래량 잡아드는 게 900만 주예요. 상한가 들어간 날 거래량이 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900만 주는 터져줘야 변동성이 최소 10% 전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시초가 대비. 그래야 들어가서 꼬리 달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2%, 1%, 3% 먹으려고 들어가나? 그럼 손절 3%에 실패하면 맨날 손절 크복이 더 커지는데. 그런 종목은 뭐 하려고 들어가요? 그죠? 그럼 결론은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일 날 기준입니다. 상한가 들어간 날의 기준, 상한가. 개장 초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변동이 나오는데 기준 거래량 900만 주를 설정해줬다라고 했을 때 2천억 이상의 기준인데 이거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체계적으로. 2천만 주 이상의 900억이라고 기준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 기준에서 900만 주 기준 잡고 2천억 이상으로 잡았을 때 9시 반까지 또 10시까지 기준 거래량이 있단 말이에요. 10시까지는 30%가 수반돼야 된다. 900만 주에 30%. 270만 주. 그러면 10일 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270만 주 이상이죠. 여기가 지금 50만 주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양봉이 나오고 다시 눌려질 때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요 교육만 따로 잡아서 해드릴 거라고. 오늘은 뭐 지금 시간은 없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그것이 유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포스코, 엠텍에서도 같이 잡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료방에서 매매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HMM 매매하기도 벅차. IT 두들겨 맞아서 정신이 혼미해. 솔직히 얘기하면. 자동차가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HMM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 뻔했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IT에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윤정도 왜 고점에 잡아줬어? 이거를 저를 혼내시는 거고 IT에 대한 자신감은 없애면 안 된다는 거지. IT를 지금 정리해서 포스코 엠텍 왜 움직였는데 왜? 그럼 뉴스는 많죠. 공시 나온 거 있어요? 공시 나왔나? 뭐 정확히라도 한번 뒤져봐야 돼. 그 공시가 상한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시인가? 시가총액을 30%를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무 공시 내용이었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뉴스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매일매일 있어요. 그죠? 포스코 엠텍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그것을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냐. 그래서 아까 보실 때 포스코 엠텍인데 아까 이게 맨 첫 장에 잘못 나와 있었죠. 포스코 엠텍은 개장 초에는 못 들어가죠.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매직 시그널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인데 요런 자락, 거래량 실려있는 상태에서 잠시 눌려지는 요런 자락의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기준 거래량 넘기면서 양복. 요거는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원래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근데 그것을 압축을 해서 요즘에 잡아드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의 일주월봉 보시면요. 원래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캔들 교육을 하려고 그랬어. 장만 좋으면 캔들 교육을. 근데 캔들 교육 보시면은 이거 뭐야? 우와, 샛별형인데? 샛별형의 절반을 넘기는 음봉의 윗꼬리는 변형형의 기준에 몸통으로 기준 잡는다 그랬어요. 근데 샛별형의 기준이 딱 잡히면 우와, 얼마에서부터 9,000원 넘길 때부터 거래량 수반된 흐름, 거래량 수반된 흐름, 어떤 거 5MA, 20MA 그것도 교육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지금 구독 신청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주말에도 이런 녹화를 다 해놓을 거예요. 캔들 뭐 1편부터 대략 한 20강까지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더 줄여서 10강으로 줄여놓을지. 근데 더 자세히 보여줘야 되니까 1시간짜리 20강 정도로 해놓을 거예요. 전부 다 녹화를 다 떠놓을 겁니다. 그래서 박스경제TV에서 송출도 할 거고 또 저는 말 빠르고 막 진행하니까 이거를 다시 차분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분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샛별형 뜨고 나서 지금 급등이 나온 게 뭐 있죠? 기억 안 나세요? 38,300원을 넘기면 샛별형입니다 라고 했던 종목 지난주에 어떤 거 있어요? HMM. 또 SK이노베이션 지금 눌려있지만은 샛별형 바닥에서 뜨고 단기 폭등. 샛별형 뜨자마자 일주 월봉 샛별형 뜨자마자 4월 13일인가요? 어떤 종목? 진원생명과학의 상한가. 4대 천왕 캔들만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거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지금 벌써 8시 24분인데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이 됐어요. 원래는
캔들 교육을 따로 떠서 그 교육을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리고 또 그 캔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잡아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뭐 첫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화면을 통해서 제가 같이 진행해 드린 거라 요만큼 해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22시 박승경제 TV. 예? 오늘입니다, 지금. 22시 박승경제 TV. 그리고 23시 10분에 온라인에서 오늘 뭐 밤을 새보자고 뭐 새벽까지 내가 그냥 주구장창 해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목도 잡아드리고 또 교육도 잡아드리고 거래량 교육 9시간짜리 일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캔들은 다시금 제가 정리해서 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방송이 마무리되고 밑에서 다시 오늘 장중에 HM 설명하고 있는데 막 HM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 유튜브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셔야 그런 동영상 보고 여러분들께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IT나 이런 시황에 대해서 어제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요만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서 지금 뭐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예, 마무리. 예, 지금 마무리하면 된답니다. 주식 투기경의 윤정도였습니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